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이종우입니다. 올해 주식시장은 기대해서 시작했지만 실망으로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아마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해 내내 주식시장이 일정한 폭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요. 현재까지는 좀 확신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년도 주식시장에 대해서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의 오현석 센터장, 신영증권의 김학현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 다 공이 회사의 전망은 모두 다 끝나셨죠? 네. 예, 대충 11월 초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되기 네네, 때문에. 맞습니다. 그죠? 예. 자, 먼저 경제에 대해서, 내년도 경제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석 센터장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도 경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뭐 성장률이 올해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좀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통적인 것 같은데 그 성장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관점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이거든요. 네. 내년도 국내의 경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예, 일단 뭐 주요 국가의 성장률을 좀 전망해 보면은 중국을 좀 제외할 경우에는 대체로 성장세는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저효과로 인해서 올해보다 성장률의 숫자는 좀 둔화될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잠재 성장을 상회하는 이러한 추세의 성장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은 여전히 성장에 이 방점을 두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 요인들이 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전망치가 과연 개런티가 될 수 있는지 이제 이러한 부분이 리스크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를 들면은 지금처럼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이 되거나 아니면은 공급망의 병목 또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더 길게 가는 케이스, 여기에 이제 주요 국가의 통화 정책의 정상화 속도가 빨라지면 지금의 전망치보다 후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 저희는 조심스럽게 여전히 성장세는 유지된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은 여러 가지 좀 복병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망치가 어떻게 달성될 것인가가 상당히 좀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그럼 김학현 센터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숫자로만 보면 내년도가 뭐 그럴듯한 숫자가 나옵니다. 예. 우리 경제가 올해 4% 성장했고요. 이게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성장이고 내년도 전망치는 한 3%니까 이 정도 나온다 그러면 비교적 괜찮은 성장률인데 예. 근데 이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한 역성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감안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가 10년 만에 뭐 최고 성장이지만은 작년에 마이너스 0.9% 성장, 마이너스 성장 우리가 경제 개발한 이후로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도 올해 5.5% 성장, 내년에 4% 성장 괜찮은 편인데 한국은 작년, 올해, 내년 합쳐서 놓고 보면 연율을 한 2% 성장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럼 우리 경제가 그동안 뭐 지금은 잠재 성장률이 2% 정도로 추론이 되고 한 2에서 3% 성장해왔는데 장기 성장 추세로 보면 사실 합쳐놓고 보면 굉장히 이제 저성장인 것 같고 이제 매우 재미있는 거는 미국은 한 뭐 1.8에서 한 2.5%가 뭐 보통의 성장률이라고 보면 미국은 3년 합쳐놓고만 2%니까 그 레인지고요. 유로존은 한 1에서 2% 성장했습니다. 내년 성장률 4%지만 한 3년 평균하면 1%. 예. 일본은 그동안 뭐 거의 제로 성장했거든요. 근데 내년까지 성장하면 거의 제로 성장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로만 놓고 보면 내년도 성장이 비교적 괜찮지만은 이거를 좀 추세를 늘려놓고 보면 그동안 성장해왔던 것의 어떤 낮은 레벨에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또 뭐 다르게 해석이 될 여지가 있고 오 센터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같아서는 사실 뭐 연말의 전망치가 그대로 맞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렇죠. 조금 더 좋아지든가 조금 더 낮아지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보다는 좀 강한 인플레이션 또 코로나 변이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하향 조정될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있었던 2020년서부터 내년도 지금 예상하는 숫자까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잠재 성장률 정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내년도의 전망치가 두 분 다 공이 조금씩 아래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를 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히 하반기 들면서
경제와 관련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모은 변수가 인플레입니다. 이게 인플레가 그렇게 많은 얘기가 된다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자, 내년도에도 일정하게 어느 정도 인플레가 지속이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고, 아니다, 뭐 상반기를 지나가면 좀 조용해질 거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먼저 김학균 센터장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인플레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예. 글쎄요, 우리가 그 인플레이션 걱정 없이 잘 살다가 사실 뭐 디플레에 대한 걱정이 많다가 올해 갑자기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겼는데요. 어쨌든 생각했던 것보다는 물가 상승세가 당장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지금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요인이 크게 보면 경기가 회복이 돼서 수요가 좋은 측면도 분명히 하나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인플레를 자극하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뭐 저는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하는 게 인류가 이 친환경으로 살기 위해서 그동안 뭐 그냥 그 지구도 훼손하고 살다가 좀 이제 품위 있게 살면서 비용이 높아지는 이런 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세 번째가 코로나로 인한 공급 병목인데, 저는 뭐 코로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가늠하기는 힘들지만 요 세 가지 요인 중에서 수요는 조금 둔화가 되지 않을까요? 미국 사람들 많이 이제 썼는데 지금 이제 정부로부터 받은 이전 수익 같은 거 이제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수요에 의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요인은 조금 약할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품위 있게 살기 위해서 환경을 생각하면서 뭔가 이 화석연료로부터 낮아져서 올라가는 이런 인플레 요인도 전 장기적으로 보면 인류가 탈석탄으로 가는 거는 맞는데, 예. 이 과정이 단선적인 과정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 인플레이션이 사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먹고 사는 걸 힘들게 해서 국민들의 어떤 원성이 자자해지는데, 그러면은 그 친환경으로의 속도가 더 강화될 거냐 더 완화가 될 거냐라고 보면, 얼마 전에 있었던 스코틀랜드 기후변화 회의에서도 이게 뭐 대의가 더 강화되기보다는 조금 느슨해지는 쪽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국제 유가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봤던, 우리가 10월 달에 80불 넘어까지 봤는데 내년 하반기에 그거보다 높아질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도 제 생각에는 조금 약해질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공급 병목은 뭐 코로나가 더 확산이 돼 사람들이 일을 뭐 못하게 되면 이건 뭐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는 건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나타나면서 뭔가 이런 과정에서 비효율이 초래가 되는 것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뭐 미중이 내년에 뭐 갑자기 그 좋아진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트럼프가 보호무역을 한 이후에 회고를 해보면 그래도 2019년이 미중이 사이가 좋지는 않았지만 더 나빠지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2019년이 경기가 다운턴으로 2018년 하반기부터 가니까 일시적인 봉합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뭐 잘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제 생각에는 상반기까지는 물가 상승 압박이 좀 크겠지만 하반기에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가졌던 디플레이션과 저성장에 대한 어떤 우려가 보다 본질적인 힘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순환적인 요인도 있고 구조적인 요인도 있는데, 순환적인 요인을 감안하면, 즉 수요나 공급난 이런 그 순환적인 요인을 감안하면 상반기를 지나면 조금 물가 상승률이 약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현석 센터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내년에도 여전히 물가 상승 압력이 유지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제 물가 상승 요인을 보면, 구조적인 요인도 있고, 순환적인 요인도 있고, 일시적인 요인도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좀 구분해서 좀 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 인플레 압력을 보면 몇 가지 이제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망 병목에 따른 압력. 두 번째는 이게 상품 수요에 집중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비스 공급이 정상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에 이제 구인난이 같이 맞물리면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은 해결 방안은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자가 일자리 복귀 많이 하면 뭐 캐파도 원활하게 돌아갈 거고 물류 쪽도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근로자들의 일자리 복귀와 맞물려서 서비스 쪽의 공급이 정상화가 되면
지금은 상품 쪽의 수요가 워낙 몰리다 보니까 여기에서 쇼티지가 나오고 물가를 끌어올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 어느 정도 완화는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저는 김학균 센터장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구조적인 부분에서는 좀 시각을 달리해야 하는데 그 1980년 이후부터 거의 한 40년간의 요 시기가 우리가 이제 물가가 구조적으로 올라가지 않는 디스인플레이션 환경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뭐 10년, 20년의 긴 호흡을 놓고 보면 저는 오히려 인플레이션 시대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정책의 헤게모니가 통화 정책에서 재정 정책으로 넘어갔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통화는 유동성을 공급하지만 이러한 부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못하는데 지금 전 세계가 다 불평등 양극화로 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향후에는 재정을 통한 정책이 훨씬 무게가 실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 인구보다는 소비 인구가 앞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이 밸류체인상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세계화보다는 지역화, 내재화 쪽으로 이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의 역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친환경 세상 오기 전에 오히려 화석연료에서 한번 파티가 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이러한 부분들 전반적으로 고려해 보면 오히려 디스인플레이션 시대는 종료가 되고 긴 호흡으로 보면 향후에는 오히려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우리가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두 분이 장기적인 형태는 조금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내년만을 봤을 때는 역시 이제 순환적인 측면들이 좀 약해지면서 올해보다는 물가 상승이 조금 둔화될 가능성, 네. 이 부분들을 좀 점쳐 주셨고요. 역시 이제 우리가 물가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거는 연준이 과연 내년도에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그리고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하면 도대체 몇 번 정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보다 더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준은 과연 내년도에 어떤 그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석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리를 올리고 몇 번 정도 올릴 거라고 보십니까? 예, 저희는 금리 인상 시작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내년만 놓고 보면 한 2회 인상 정도 생각을 2회 좀 하고 인상. 있습니다. 예, 예. 예. 연준이 이제 기본적으로 초점 맞추는 부분이 물가하고 고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듀얼 맨데이트 관리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의 이제 컨센서스 기준에서 내년 연말에 물가를 보면 한 2.3% 정도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연준이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치는 2%인데 내년 연말까지 2% 이상의 물가가 이제 나온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고 반대로 이제 고용은 실업률은 빠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 생각으로는 내년 말이면 4% 하회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 고용은 목표 달성했고 물가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수준보다 높다라는 높다.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적어도 이제 보험성 차원에서 접근한다 하더라도 한 2회 정도의 인상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글쎄 뭐 그동안에 계속 얘기했던 것이 물가가 2% 뭐 네. 평균적으로 얘기를 했었고 고용이 좋아지면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충족시켰으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내년도 2번 정도 예. 인상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네네. 해주셨고요. 김학균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도 내년도에 미국이 금리를 한 2번 정도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근데 이제 금리 올리는 게 만약에 아주 쉬운 결정이었다 그러면 왜 중앙은행까지 이렇게 저금리를 유지하겠는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순환적인 사이클로 보면 금리가 조금 올라가도 되고 또 금리를 또 올리는 게 저는 맞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형편이 좋을 때 좀 금리를 올려놔야 또 나중에 이 경기가 나쁠 때 쓸 수 있는 정책의 버퍼가 생기기도 하고 또 금리가 너무 낮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빚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실물 경제와 자산 시장의 어떤 그 격차도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이제 금리를 올리는 선택을 할 거라고 보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까지 그렇게 조심스러운 얘기를 했던 거는 부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부채가. 그렇죠. 예, 빚이 늘어났을 때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면 앞으로 사람들의 위험 선호는 완화시킬 수 있어도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국은 금리를 2번 정도 올리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미국 가계가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때문에 좀 이슈가 되는데 미국 가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디레버리징을 했습니다. 부채가 계속 줄었어요. 예. 이 준 이유는 뭐 미국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이런 것도 있지만 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집을 갖고 있던 걸 포기를 하면서 그냥 부채와 자산을 상기해버리면서 어쨌든 비자발적인 디레버리징을 했기 때문에 미국은 사실 금리를 올려도 문제가 되는 건 정부 부채인데 예. 공공부채는 민간과 조금 뭐 성격이 다르니까 미국은 저는 뭐 그런 선택을 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이 올리게 되면 한은도 어느 정도는 보조를 맞춰야 될 수도 있는데 한국은 지금 뭐 가계부채, 기업부채 이런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제 생각엔 금리를 올렸을 때 코스트가 미국이 조금 더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어려운 선택을 중앙은행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금리와 파생돼서 주식시장 입장에서 좀 걱정은 미국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되면 달러 가치가 강해지는 게 이제 좋은 건데 이게 뭐 자기의 길로 가면서 지금 ECB 같은 데서는 독일 물가 굉장히 높게 나오지만 미국만큼 이렇게 뭐 강한 톤의 얘기들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미국이 자기 길을 가면서 금리를 빠른 속도로 올려도 다른 데가 금융의 스트레스를 받고 그 과정에서 달러가 조금 강해진다 그러면 그것도 나름대로 또 압박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화 정책도 미국의 정상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다른 나라가 조금 유탄을 맞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예. 보충 질문을 잠깐 드릴 텐데 그냥 짧게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5월 달까지 미국이 계속 테이퍼링을 하고요. 지금 예정이 돼 있죠. 그 기간 동안에 테이퍼링과 함께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따로 간다라고 보고요. 따로 간다. 예.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인상하는. 인상을 네네. 한다. 예. 예. 네. 김학균 저도 차관님. 그렇게 보는데요. 테이퍼링을 5월까지 안 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것이요. 예. 사실 뭐 금리 올리는 게 중앙은행가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는데 그래서 금리를 안 올리고 자기들이 구두로 뭔가 인플레 압박을 잡고 그러기에는 파월 의장이 이제 인플레는 좀 일시적이라고 했다가 좀 모양을 구겼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일단 테이퍼링은 빨리 끝내면서 명확한 시그널을 주는데 다음에 금리 인상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두 분 공이 2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그 금리 인상을 들어가는 것 자체는 굉장히 신중하게 좀 결정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